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환율, 물가, 금리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삼고 상황 속에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죠. 환율과 물가를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환율, 물가, 금리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고민이 많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 환율 자체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를 뚫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일단 대통령 또 외환당국 다 구두 개입 어느 정도 했는데 환율 상승세를 글쎄요 막고 있다 보긴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왜 올리거나 내려야 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우리 같은 경우 성장. 네. 이 두 가지가 한은법에도 있고 이제 연준법에도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환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이주열 전 총재가 그 환율 금리를 올릴 때 물론 물가도 불안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환율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늘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은행의 최대 고민은 환율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환율 정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는 없죠. 네, 네. 환율에 대해서는 그 말을 못 하는 거라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염두하고 있다. 국민들이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동기는 어떻게 하면 불안한 환율을 안정화시킬 것인가라는 데 사실은 방점이 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답은 0.5%는 돼야 되죠. 이번에 금리 인상 폭 자체가 네. 0.5 정도는 조금 돼야 있으면 나오겠지만 환율을 제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2주 있다. 전에 여기 자리에서 나와서 그때만 해도 환율이 매우 안정적이었거든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동결로 가자. 미국이 다음 9월 달에 얼마 올리는 거 보고 가자 했는데 그 두 주 사이에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졌기 완전히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정답은 0.5다. 0.5다. 0.5인데 네. 정답 낼 수 있습니까? 근데 못 낼 거다. 네. 굉장히 지금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얼마를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0.25인 것 같은데 정답은 0.5다. 그보다 좀 더 올려야 되고 우리가 아마 요 논의는 내년 1월까지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금통위하고 저쪽의 연준회의가 거의 엇갈리면서 지금 맞아요. 지금 시속 네.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네. 8월이죠. 미국은 네, 9월이죠. 9월. 우리 10월이죠. 우린 9월이 없고 또. 우린 네. 9월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10월, 10월이죠. 그다음에 저쪽이 11월 초죠. 우리 11월 중순이죠. 그다음에 12월 초죠. 우린 12월 말이죠. 없지 않나요? 없죠. 네, 12월에 그러니까 없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월 24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이 올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되게 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밀고 땡기고 하는 게 될 텐데. 그렇네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미국 금리를 앞서갈 수는 없을 거다. 미국하고 금리 차가 0.2 올 거냐, 0.5올 거냐. 폭을 맞춰가는.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올리는 만큼 못 올릴 거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금리를 얼마 올릴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의 어떤 그런 시각을
보여줄 수 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렇네요. 흥미 있게 좀 봐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율 상황 자체가 뭐 1,340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그리고 뭐 혹자들은 1,400원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신 교수님께서 그 환율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예, 예. 오늘 그 금통위에서 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그 금리 차를 앞으로 벌어질 것을 고려해서 빅스텝을 먼저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몇 가지 다른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일단 구두 개입으로 그 환율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그 원달러 환율 급등세 같은 경우는 예. 그 뭐 세계적인 그 경제 여건에 의해서 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 그다음에 고위 당국자들의 구두 개입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고요.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로존 그리고 중국이 지금 가장 큰 경제권인데요. 그렇죠. 유로존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에서 끊임없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어서 천연가스 무기화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 발전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요. 유럽은 또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7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간 전년 동월 대비 10.1%로 10%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도 높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있는데 유로존 내에서는 이제 뭐 상대적으로 경기도 안 좋은 경제 상황도 안 좋은 뭐 스페인 같은 나라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기도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않은, 네. 그래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중국 역시도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침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봉쇄 우려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얼마 전에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는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원화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 원화 약세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 개입만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만 환율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도 또 섣불리 빅스텝을 할 수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 꾸준히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베이비 스텝을 할 거라는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이게 일종의 델픽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예측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제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나 뭐 기재부에서 현재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뭐 빅스텝을 한다 이러면 시장에 또 충격으로 놀랄 수 다가오고 있다,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만 생각하면 0.5라는 숫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환율만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보니까 0.25라는 숫자를 결국 결정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좀 두 분의 의견이라 보여지는데요.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0.25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 생각은 예. 지금도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환율 변동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환율 변동은 지금 뭐 어제 약간 내려갔는데 어제 약간 내려간 거는 뭐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그 제조업 구매 지수, 구매력 지수가. 구매력 네. 지수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그게 안 좋아서 미국 결국은 이제 연동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고 기초 체력이 만약에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결국 금리 인상에도 미국도 속도 조절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갈 것이고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와 금리 차가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 차가 벌어지면 아까 이제 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도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거 상황으로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은 유럽 중앙은행이지 어느 특정한 나라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 내에 너무 다른 나라들의 이질성을 고려하다 보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쪽 측면에서 좀 취약한, 문제가 있는 네. 나라들이 있다면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도 금리차가 벌어지고 중국은 오히려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 사실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건 그게 이제 대세 흐름인 건 네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환율은 지금 뭐 달러 인덱스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단을 좀 열어놔야 된다, 많이 좀 높게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좀? 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한테 모험을 해보라고 한다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이유가 물론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이 있어서 있지만. 중요하지만 내일은 이제 잭슨홀에서 네, 파월 파월 의장이 의장의. 어떤 말을 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시장은 페드의 마음을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해서 지금 불안함에 시달리는 부분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아마 내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들의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내일 일종의 실마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실마리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모르는 것보다는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안개가 좀 측면에 있어서 거치는. 안개가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율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섣부르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는 네네.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이게 딴 데도 아니고 잭슨홀에서 작년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네. 했단 말이에요.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잭슨홀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예 회복을 하는 것은 그때의 잘못을 아주 통렬히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그 잭슨홀에서는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문제는 전반적으로 연준의 그 결정권을 가진 FOMC 멤버 12명이 이번에 최초로 십몇 년 만에 최초로 풀 멤버가 완벽하게 구성이 됐어요. 항상 공석이 있었는데. 항상 공석이 네. 있었는데 다 메꿨고요. 그중에 또 보스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불명예스럽게 중도에 하차를 하는 바람에 그 보스턴 총재가 아닌 그 부총재가 대신 나오고 그랬었는데 대행 체제였고. 막 7월 달에 이랬군요. 여자가 보스턴 오늘 경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풀 멤버 12명이 완벽하게 갖춰졌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이 면면을 보면은 전부 다 매파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럼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오히려 얘기네요. 불라드라는 사람이 이 제이슨 사람이 굉장히 그 매파적이잖아요. 아니 이 양반이 굉장히 그 비둘기파였어요. 트럼프 때는 비둘기 중에서도 슈퍼 비둘기였었거든요. 슈퍼 비둘기였어요? 예, 그러던 게 갑자기 이제 돌변했는데 네네. 어쨌거나 간에 연말에 기준금리가 3.5는 가야 된다. 이게 그 뉴트럴 레이시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립금리, 적절한 중립금리라고 그러니까 3.5라고 하는. 네. 그럼 지금 2.5거든요 상황이. 네, 1% 그럼 포인트가 앞으로 높아져야 1%거든요.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두 포인트. 하나는 내일 새벽에 그 파월이 얼마만큼 강성 발언을 하느냐 하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세 번인가? 세 번 남았네요. 세 번 남았는데 이 세 번 남았는 동안에 1%를 어떻게 올릴 거냐? 어떤 조합으로 올릴 거냐? 그렇죠. 뭐 50, 20, 예, 25가 되는지. 프론트 로딩을 네. 해갖고 9월 달에 팍 올리고 나머지는 좀 들어올릴 쉬어가는, 거냐? 네. 이게 지금 저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는 9월 달에 0.75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매파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9월 21일 날 0.75를 올리고 그다음에 11월 달은 2일 날 회의가 있는데 선거가 8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6일 앞두고 중간선거. 올리진 못할 거다. 그러니까 0.75를 9월 달에 올리고 11월 달에는 그냥 동결을 하고. 선거도 있고 하니까 동결하고 12월 달에 0.25 올려서 1%를 올릴 맞출 거냐 것이다. 아니면 0.5 올리고 0.25 올릴 거냐 요 두 가지 안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어쨌거나 간에 앞으로 미국이 1%를 올린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고민은 오늘 얼마 올리는 거 플러스 그죠? 플러스 1%를 더 올려야 이제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좀 크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소폭의 금리가 높은 상황이 계속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외환시장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과제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한 6개월 동안은 네. 밀고 당기고 그렇네요. 핑퐁 게임 하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우리가 계속 가져갈 계속해서 수밖에 그보다 없는. 낮은 상황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를 우리 당국이 어떻게 잘 디펜스를 할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중요한 관전 과제일 것 포인트다.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도 물가 상황이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영국이 뭐 2자리 쓰고 미국도 굉장히 뭐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고 우리도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물가가 떨어질 것인가? 상승세는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승폭이 줄었던 거지.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뭐 10월 정도의 정점이 온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시나리오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늦게 올 거라고 예, 보세요? 더 늦게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정부에서 그 당시에 9월 정부 고위 관계자들, 정부와 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9월, 10월에 정점에 올 거라고 발언하던 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몇 가지 생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변수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기상 이변으로 왔던 중부지방의 폭우로 인한 수해로 농산물들 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제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식비 상승이 지금 이번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율 조사에는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지금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그다음에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겠죠. 이 생산자 물가 상승은 결국은 나중에 생산자들이 이 재료를 원자재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교수님 잠시만요. 예. 말씀 주시는데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뭐 세 분이 앞서 말씀을 주시고 전망해 주셨던 것처럼 0.25% 포인트를 인상하는 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현재 금리 기준금리가 2.25%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2.5%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2.5%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결정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환율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뭐 물가 상황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뭐 가계부채라든지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세 분이 말씀 주신 25bp라는 결정을 좀 내리게 된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했지만 좀 무리한 뭐 베팅이라 할까요? 아니면 아까 이청용 총재가 미리 말했던 것에 대한 그걸 뒤집는 그런 결정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갑자기 그동안 꾸준히 시장과 베이비 스텝을, 25bp를 네, 할 것이라고 소통을 소통을 해왔는데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50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갑자기 뭐 한국의 이 환율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요, 물가 못 잡는 거 아니야라는 그리고 뭐 걱정도 물가 있을 상황이 거고요. 네. 심상치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을 해서 시장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소통해온 방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그동안의 소통해온 방식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가 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책 당국자가 양치기 소년 취급을 처럼 받기 되죠.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물가 정점 같은 경우는요. 네네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지금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맞아요. 예, 떨어졌나 넘보는 했는데 상황입니다. 다시 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서 그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에서 오페 플러스 유가 하죠. 감산, 원유 감산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보니까 이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까지 다시 배럴당 100불까지도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지금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그러면 역시 정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점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bp 올렸어요. 올리고 성장률도 2.6%로 올해 성장률 집계를 전망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2.7%였거든요. 2.7에서 2.6으로 또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같이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네, 겁니까?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1분기 0.6, 2분기 0.7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비교해 봤을 때 3분기, 4분기가 성장을 전혀 안 한다고 하더라도 2.5의 숫자가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2.6이 성장률이 이제 예측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3, 4분기에 심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뭐 한 2.6 정도, 그러니까 2.6 정도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럼 성장률 전망치를 이 정도 낮추는 것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시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꿨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소폭 낮춘 네네네,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지 네네,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 사실 0.25를 오늘 올릴 것이라고는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잠시 후에 있을 이제 이창용 총재 기자들과의 그 회견이겠죠. 회견이 네,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과연 한국은행이 아까 이제 페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현상을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총재의 마음이 아마 조금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중요할 것 같고 신 교수님 아까 뭐 50bp를 환율 상황에선 했어야 되지만 사실 그럴 수 없을 거다. 결국은 25bp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GDP는 그러니까 성장률은 2.7에서 2.6으로 둔화를 할 거로 봤고 물가는 기존에 4.5%로 봤는데 연간을 지금 5.2로 이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황도 뭐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뭐 다소 비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성장률 2.7에서 네. 2.6으로 바꾼 거는 뭐 거의 뭐 안 바꾼 거나 마찬가지고요. 0.1%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한국은행의 전망은 항상 틀려왔어요. KDI보다는 덜 틀렸는데 네네. 대한민국에서 그 경제 전망으로 가장 정확한 기관들은 오히려 민간 연구원들 LG나 아니면 현대가 훨씬 더 현대나,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이빠른 소리를 못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배경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하고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디스카운트하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물가를 5.2로 본 것은 5.1 좀 더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좀 좀 더 두고 높게 봐야 돼요. 나올 좀 더 거라고 높여 갈 가능성이 근데 네. 저는 앞으로 9월 미국의 연준이 9월 21일 날 발표를 네. 하는데 딱 한 달 남았네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걱정돼요. 왜냐하면 9월 21일 날 미국이 거의 0.75로 굳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뭐 페드워치 그러니까 네. 전망 금리를 네. 전망하는 곳에서도 75bp에 대한 무게를 좀 싣고 원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0.5였었는데 같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이번에 굉장히 강한 매파적으로 갈 매파가 거다. 그럼 0.75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딱딱 맞췄거든요. 지금 상단이 상당히 2.5고 우리도 똑같아요. 2.5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 스페큘레이터들이 외환시장 애들이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미국이 더 금리가 그 9월 20일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굉장한 스페큘레이션이 일어나죠.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게 전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우리 금융당국의 최대의 그 과제고요. 제가 만약에 정책을 한다고 하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이탈을 막아야죠. 네, 막아야 되는데 뭐 증시에서 안 나가니까 뭐 괜찮다 이런 보도를 아침에 들었는데 증시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는 그건 일부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뱅킹 쪽에서 론이나 아니면 상환이나 이런 쪽에서 그 캐피탈 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엊그저께인가요? 금감원장이 그 그러니까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보겠다. 네. 저는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고 따라서 스페큘레이션 투기적인 요인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예. 그리고 선물환 시장에서의 환율 움직임에 감독 당국이 좀 배전의 어떤 감독을 통해 가지고 네. 스페큘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저는 방어하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환율이 과연 1,350원을 뚫고 1,400원 언제까지 가는가, 그걸 얼마나 막아내는가, 이게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관건이지. 금융당국의 성장률이 2.6이냐 6.65냐, 뭐 물가가 5.2냐 5.3이냐 이보다도 훨씬 더 한국의 금융 안정에 중요한 것은 환율이다. 환율이다. 환율 방어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금리 기준금리에만 왔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 2.5, 우리도 2.5로 올라온 상황이지만
미국은 3번의 금리 결정이 남아 있어요. 특히 9월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9월에 한번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이후에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벌어진다면 환율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간밤에 페드 와치에서 갑자기 이제 뭐 확률이 비슷했었는데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맞아요. 스텝이냐 이쪽으로는 자이언트 가기 스텝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또 바이든이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그 또 돈풀기식 네. 포퓰리즘 정책 학자금. 발표에 네. 학자금 가구당 1만 달러 학자금 대출을 뭐 최대 1만 달러까지 이제 탕감해주겠다라는 이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발표한 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이제 지적이 받았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엇박자가 발표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돈풀기 정책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발표가 된 데다가 또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니까 연준에서도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가면 물가 상승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기니까 다시 또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아폴리스 연준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취하했죠. 힘을 네네. 보탰죠. 그러니까 75 75bp의 갑자기 확률이 확 올랐습니다. 간밤에. 그리고 75bp로 대세가 굳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주식 시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이 줄어드는구나 이러면서 주요 증시가 이제 소폭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금리가 3.1%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돌발 변수들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거로 보여서 당분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네. 뭐 추세적으로 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350원도 이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다음엔 1,365원이 단기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1,400원대까지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거 일종의 뭐 뉴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뭐 무턱대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금융 안정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GDP의 104%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가계 부채 상황을 생각을 하면 금리를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우려도 뭐 쉽지 않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께서 한국은행의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6%라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IMF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2.3%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네네. 2.3% 기준에 따르면 올해 남은 3, 4분기, 4, 4분기에 마이너스 0.2%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해야지. 마이너스 성장을 그렇죠. 해야만 2.3%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그만큼 비하면 안 좋을 거다 보는 거죠. 안 좋을 거라고 예. 역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거에 대비하면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좀 너무 낙관적이다.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 심지어 한덕수 총리께서도 올해 성장 전망은 2.3% 정도로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뭐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건 불가피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가 그러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400원대까지도 위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과의 금리 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낙관적으로 경제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려고 침체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금리를 결국은 올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과도한 정도의 폭으로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환율이 계속 불안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이제 물이 절반이나 남았냐 아니면 절반밖에 안 남았냐를 바라보는 저희의 어떤 시선, 삶의 관점과 시각차다.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2.7에서 2.6으로 낮췄다는 것은 뭐 경제가 그만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으러 통화 정책은 가겠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아까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0.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6.7이 됩니다. 네네. 작년에 비해서 6.7% 물가 상승이 6.7 이요? 되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 전망이 5.2%라는 건 하반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남은 분기 동안에는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조금 안정될 취한다는 거다라고 얘기인데. 내려가는 흐름을 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많이 낮추지 않았고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뭐 둘 다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통화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쪽. 그래서 뭐 강하게라는 게 사실 이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0.25냐, 0.5냐의 이슈가 있겠지만 네네. 그것은 아까 이제 신세훈 교수님이나 석병 교수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특히 환율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얼마나 확대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석병 교수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환율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이유들은 좀 보입니다. 네네. 보이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거 네네. 보면 큰 골자가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네, 메이드 인 하라라는 아메리카.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리시어링 이슈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원래는 외국에서 잡이 생겨서 미국의 경기를 그렇게 뜨겁게 만들지 않았을 법한 요인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잡이 생기면서 미국 경기를 뜨겁게 할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통화 정책이 경기를 식히는데 더 많은 코스트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통화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축적으로 가야지만 미국의 물가를 조금 잡을 수 있다. 이런 쪽의 중장기 방향도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와의 환율 변동성은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도 이제 이번에 금리 결정을 지금 했으니까 9월에 넣고요 회의가 10월, 11월 두 번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시나리오별로 그러니까. 연준은 전망을 자,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거. 했잖아요. 네. 근데 9월 21일 날 미국이 하죠. 네. 우리가 모이는 게 10월 21일이거든요. 우리가 10월에 하고. 10월 12일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일 남았어요. 네. 이 40일 동안 한국에 외환시장이 저는 엄청난 불안정성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금리로 있어서는 우리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거기다 9월 10일 날 추석을 저도해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0.75 정도라도 올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금리 차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환율도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금리가 0.75 미국이 높지. 네. 그리고 확률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100%지. 그러면 바보가 아닌다며야 자금을 빌릴 수 있거나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3개월 만기가 됐든 6개월 만기가 됐든 달러로 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유리하다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뭐 1,450원, 60원 정도가 아니고 순식간에 그냥 1,390원, 1,400원까지 때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로서 그걸 방어해낼 수 있는가? 네네. 수합을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가? 경상수지라도 굉장한 이러면 흑자가 되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무역수지 흑자 기조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적자죠. 5달째.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한 4개월 동안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는 그런 불안한 시절을 맞을 것 같고 네네. 더 이상 성장 이야기하지 말자. 네네. 그 물가 이야기하지 말자. 물가는 PPI가 오늘 발표됐는데 9.9에서 9.2로 떨어졌어요. 0.7% 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물가는 꺾이는 게 분명합니다.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는 게 확실하고. 근데 이제 겨울철 가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면 뭐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천연가스나 네. 휘발유 값이 올라도 네네. 지금 뭐 대두나 식료품, 옥수수나 네. 이게 지금 네. 굉장한 떨어지고요. 네네. 원유 가격도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소문이 딱 돌면 아주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저는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물가는 필연적이라고 보아서 이제는 물가는 얼마만큼 빨리 내려오느냐가 문제고 2%를 고수할 거냐 아니면 3이나 4로 고수할 거냐 그게 문제지 물가는 정점을 곧 찍고 내려온다. 물가는 내려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덜면서 환율 걱정을 계속 해야 오직 되겠네요. 초미의 관심은 환율 안정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무역 수지의 탄탄한 흑자 이거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저는 불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신문에서는 쌍둥이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재정 적자에다가 무역 적자까지 네네.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봐줘야 된다. 네,
어려운 미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뭐 말씀을 여러 번 주셨던 제도인데 피마 레포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이제 국채에 맡기고 달러화를 또 빌릴 수 있는 통화 스와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가동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1,400원을 막 내보는 상황에서 피마 레포를 쓰는 어떤 이런 대책도 필요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환율이 또 불안한 조짐을 보이니까 네네. 뭐 어제부터 뭐 일부 언론이라든지 내에서 다시 또 한미 상설 통화 수합 해야 되는 추진해야 거 된다 아니냐. 뭐 이런 네. 말씀들을 제가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정말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뭐 한국과 한미 상설 통화 수합을 체결해줄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무리하게 우리가 이걸 추진하면 또 외교라는 것은 또 무리한 부탁을 요구를 그쪽에서 들어주려면 우리도 저쪽에 반대편에 내어줘야 무리한 되는 게 요구를 있으니까.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한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가 큽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외환위기로 뭐 이제 대외 채권 지급 불능의 상황에 처할 정도의 위기에 올 일은 전혀 없고요. 많은 방식으로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설 피마 레포 제도인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기축 통화 보유국인 5개국하고만 상설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요. 네네. 나머지 나라하고는 상설 피마 레포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설 피마 레포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국채를 갖다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받아주고 대신 달러를 저리에 0.25%로 빌려주는 것인데요. 뭐냐면 한국이 지금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환 보유고 4,383억 달러인데요. 네네. 6월 기준으로요. 네네. 거기에 90%를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달러가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네. 이 국채를 갑자기 내다 팔게 되면 네. 미국 국채 가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차라리 너네 국채를 가져오면 우리가 그걸 담보로 잡고 달러를 빌려줄 테니까 이 달러를 이용해서 너네가 뭐 원유를 사든지 아니면 달러를 방어하든지 환율을 네. 방어하든지 써라. 이런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제시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네네. 지금 피마 한도가 600억 달러 체결돼 있는데요. 네네. 이 한도를 증액을 해달라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뭐 들어주기 쉬운 부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 합리적인 방법이고 차라리 한미 상설 통화 수업을 체결하자고 그거보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더, 것보다 네, 그 합리적이다. 외에도 우리가 미국과 상설 통화 수업을 체결한 캐나다와는 상설 통화 수업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캐나다 달러로 바꿀 수가 있고요.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와서 US 달러로 바꿔 오면 또 그걸 사용할 수 해결할 있기 수 있다. 때문에 방어책들은 어느 정도 충분한 있다라는 방어책이 얘기군요. 있으니까 걱정하실 근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가 오해예요. 그러니까 상설 수합이 캐나다랑 열려 있는 건 맞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5대 국가와 상설 수합 체결을 한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수합을 액티베이트 할 때는 연준이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는 실행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캐나다가 우리하고 그거는 예비적인 조건이고 우리가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할지 말지는 캐나다가 해줘야 최종적으로 된다는 해야 거죠. 되는 거기 때문에 열려 있긴 열려 있지만 실제로 그 자물쇠를 갖고 여느냐 하는 거는 그때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상설 수합을 열면 언제라도 무제한으로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거를 허용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상설 수합에 대한 미지수다. 오해를 우리가 무조건적은 열려 있다고 아니다. 해서 아니고 미국이 항상 미국의 국익의 차원에서 상설이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그 네.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일단 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환율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가계부채인 것 같아요. 가계부채 지금 뭐 1,900조 원을 거의 육박하는 상황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시중금리도 오르고 이런 대출금리가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가게에선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거든요. 이러면 자꾸 침체로 가는 길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가계 부채를 고려하는 것이 사실 지금 통화 정책의 뭐 속도를 조금
올라가는 줄일 수 속도를 있는. 줄이는 뭐 그런 네네.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뭐 통화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물가 같은데 아까 신세동 교수님 좀 꺾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물가의 상승률이 꺾인 것이지 물가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이 계속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금융 정책 측면에서 또 마이크로한 매니지먼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8월 8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125조 원 정도의 패키지를 얘기했던 네네. 금융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중에 80조 정도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제 대출이고 지원이 지원이 것이다. 되고 그다음에 네. 40조 정도가 45조 정도가 이제 가계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뭐 네, 변동을 바꿔주는. 고정으로 바꿔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조금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가계부채도 항상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 이 문제를 제가 기억에는 한 2008년부터 이 문제 제가 600조일 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1900 분명한 조로. 건요. 네. 분명한 거는 1,800조, 1,900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네네. 거다. 그러니까요. 가계 부담도 연봉 5천, 6천, 7천 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문제는 겨우 먹고 살고 빠듯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한계에 있는 차주들, 이게 한계 동별이 차주들 산다. 그리고 또 다중채무자들이 같이 섞여 그렇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들은 매년 나왔었어요. 매 정부 때 다 나왔거든요. 이 범위를 조금 늘리는 차원에서 문제를 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맨날 1,800조, 1,900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세면서 나라가 꼭 망할 것 같이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여태껏 그랬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낮았고 이주열 행정부 한국은행 공격적으로 할 때 수 없었다.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금리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좋은 말로 하면 정상화다. 정상화로 인해서 생기는 다소간의 어떤 그런 꺾을한 부분은 네. 최악차주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너무 저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분명한 건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는 분명히 하고 필요하지만 있어요, 또 금리 정부가. 결정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도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4번 연속 사상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고 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그게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도 명예교수, 석병훈 교수, 서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